오셨는데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스님께서 좀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으신 편이 아니랍니다. 대상포진이라고 하시나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좀 힘들게 치료를 하시고 겨우 이제 좀 기력을 차리신 정도, 그런데도 오늘 강좌를 위해서 멀리까지 와주셨습니다. 명진 스님은 제가 따로 소개를 안 드려도 되겠죠. 봉원사 전 주지스님이셨고,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거룩한 이야기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시는 분이다. 거룩한 이야기를 쉽게 소통하는 우리 시대의 소통의 아이콘, 명진 스님 강연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봐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겸손하게 좀 살아야겠다라고 여러 번 맹세를 하고 올해는 좀 겸손해지자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칭찬을 자꾸 하면 또 감이 자꾸 붓고 그래가지고 정말 봉화만 오면은 괜히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럼 왜 그럴까요? 봉화 와서 그냥 불러오면은 괜히 가슴부터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핑 돌고 그렇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셨던 영결식장에서 제가 그렇게 불교의식을 진행하면서 그랬었습니다. 당신의 육신은 지수화풍, 땅으로, 흙으로, 물로, 몸에 더운 기운은 불로,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으로, 지수화풍 4대로 흩어졌는데 그 육신을 움직이던 당신의 정신, 혼, 마음은 어느 곳에 무엇으로 계십니까? 해는 솟아들어지고 달은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당신의 육신은 지는 해와 같이 우리 곁을 떠났지만은 당신의 뜨거웠던 열정과 당신이 사랑했던 이 국내, 조국, 민족, 그것은 영원히 떠오르는 달같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혼 속에, 우리 삶 속에 영원히 비칠 것입니다. 어떤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았고 당당했던 그 걸음들, 자신이 나가면 당선될 뻔한 종로 지역구를 버리고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는 그 원력으로 낙선이 눈에 불 보이듯 보이는 부산 지역에 가서 출마했던 어리석음이면서도 바보 같은 결정들, 그래서 눈앞에 이익보다는 먼 미래에 희망을 보고 살았던 그 영혼, 그 순수했던 국민을 사랑했던 그 마음, 그 어느 것 하나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은 구름이 흩어지면은 밝은 달 드러나듯이 또 그 달이 하늘에 둥실 떠 있으면은 청강에, 물이 있는 청강에는 달이, 청개의 달이 뜨듯이 당신이 가고자 했던 거룩했던 길은 이 세상에, 이 땅에 양심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노무현의 정신이 밝은 달같이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불교의식 진행하면서 제가 대통령께 올리는 글을 그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4주기 막 지났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국민들이 못 잊어서 눈가에 눈물 글썽이며 그분의 영정과 그분의 글과 그분의 흔적 앞에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수성이며 아들과 딸과 조카와 같이 손잡고 와서 노무현 대통령을 기립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국민의 사랑을 받고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슴속에 뭉클한 서러움이 흐르게 만드는가 하면 어떤 놈은 테니스채를 들고 돌아다니다 골프채를 들고 돌아다니다 국민들한테 집사도록 욕을 더 쳐먹는 놈도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네. 5월 15일 날 우리가 좋아하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전직 대통령 8명 중에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호감도가 제일 높았던 대통령,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좀 보수적인 분한테 전화를 하면서 자랑을 했더니 오마이뉴스에서 조사한 거죠? 이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이거 동아일보에 난 겁니다. 동아일보가 미쳤나 보네. 전직 대통령 중에 가장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좋아하는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할까요? 노무현 대통령 전시관 들어가서 둘러보는데 눈에 탁 띄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나는 경솔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경솔한 대통령. 가벼운 대통령. 권위적이지 않은 대통령. 여러분들에게 친구 같은 대통령. 삼촌 같은 대통령. 형님 같은 대통령. 오빠 같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스스로 실천하고 살아왔던 그런 노무현 대통령. 나라와 국가를 위해 진정으로 고민했던 대통령.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이라크 파병을 할 때 자기가 대통령을 있는 나라의 젊은이를 아무 이유 없이 혹여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터로 파병을 하면서 밤새 잠 못 이루면서 고민했던 대통령. 야당의 반대, 진보진영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젊은이들을 이라크로 파병을 하는 결정을 하면서 밤새도록 잠 못 이뤘던 고민하던 대통령. 그가 바라던 세상에 옳았기 때문에 지역주의 타파, 남북 간의 화해, 평등한 세상에 대한 꿈, 이런 꿈들을 꿈으로 놔두지 않고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행복한,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애를 썼던 그런 대통령. 퇴임 후에는 돌아와서 아 좋다 하면서 소녀딸 자전거 뒤에 싣고 눈두길을 달리면서 소박하게 전직 대통령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런 대통령. 참 그런 세상으로 자꾸 진보해 나가고 나가야지 되는데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 지도자를 뽑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통령을 보내고
폐역의 무리, 역적의 무리, 국민이 주인인 세상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국민을 가벼이 여기고 조직폭력배 집단만도 못한 그러한 인간을 우리는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그러한 그 폐역의 무리들이 5년 동안 권력을 잡고 나라를 진흙탕,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책 한 권씩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들 있습니까? 책 180권 보냈으니까 나가실 때 세어보시면 진행하시는 분들이 떼어먹을 수지도 모릅니다. 상식적인 세상, 특별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인 세상.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요새는 중만 제 머리 깎습니다. 세 날짜리 질레트 안전면도기 있죠? 그거 갖고 뭐 멀리 갈 것 없습니다. 그냥 목욕탕에 가서 앉아가지고 비누칠 해가지고 그거는 안전면도기니까 막 하면은 5분 안에 깎습니다. 5분도 안 걸리죠. 여러분들 머리 집에서 혼자 깎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바뀌어야지 됩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가 아니라 중만 제 머리 깎는다. 저는 그 질레트 면도기 가지면 한 6번 정도 깎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 깎아도 뭐 한 달 반 정도. 싸게 맥히죠. 또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절에 빈대가 안 남아난다. 들어보셨죠? 요새는 빈대도 없거니와 고기 맛 보면은 식당에 가서 사 먹습니다. 이제 바뀌어야죠. 네. 중이 고기 맛을 보면은 식당에서 사 먹는다. 근데 그거 사 먹으려면요, 참 요새 애들 말로 쪽팔립니다. 수근수근 해요. 중이 고기 먹는다. 줘봐. 중은 왜 고기 먹으면 안 될까요?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 드셨습니다.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도교와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부처님 시대 그 계율대로 사는 남방불교, 태국, 스리랑카, 버마 이런 데는 다 스님들 고기 드십니다. 달라이라마 스님이 프랑스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뷔페였던가 봐요. 근데 채식 줄이 있고 이쪽에 이제 고기가 있는 줄이 있는데 식판을 드시더니 전부 다 채식 줄로 갈 줄 알았는데 고기 있는 줄로 또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달라이라마 스님을 더 존경합니다. 아니, 은근히 뒤에서는 먹더라도 사람 보는 데서는 채식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서양의 유명한 석학들, 철학가들, 대학 교수 그런 분들 한 7, 8명하고 대담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묻습니다. 스님께. 스님께서는 수행이 깊으셨으니까 이제 참선하거나 정진하실 때 아주 몰입이 되고 정진이 잘 되시겠죠.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스님,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앉아있으면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서 내가 정신이 없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그리고는 하는 말씀이 배 안 고파요? 여러분 더 먹고 우리 얘기합시다. 그냥 소탈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속으로부터 존경을 하는 겁니다. 폼 잡고 무슨 돌 닦으면은 무슨 세상하고 다른 데 사는 거 맹커로 사실은 알고 보면 절집안에 스님들도 이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학교에도 모범생이 있고 불량 학생이 있잖아요. 절에도 모범 승려가 있고 저 같은 불량 승려가 있습니다.
선방에 단체 생활하는데 60명씩, 30명씩 하면 다 규칙대로 사는 거 같죠? 안 그래요? 한 서너 명 건달 같은 스님들은 몰래 점심 먹고 나면은 산 골짜기로 들어가서 한 대씩 핍니다. 그때 피러 갈 때 뭐라 그런지 압니까? 어이, 향공양 하러 가자고. 법당에 올리는 향이 향이지. 가서 담배 피는 걸 어떻게. 그래도 그렇게 비어, 언어를 씁니다. 향공양. 고기는 도끼나물. 내가 별 비밀을 다 얘기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틀에 박힌 생각들,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똑같은 틀 안속에서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벗어 던졌던 유일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상식. 사전에는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식.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뭐 훌쩍 뛰어넘어서 정말 세상 밖에 어떤 특별한 견해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상식적인 일반적인 생각들, 그랬던 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까도 잠깐 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 상식적으로 보는 관점은 시대, 시간이죠. 시간과 공간, 지역에 따라 가지고 바뀌기도 합니다. 달라지기도 하고요. 이 상식의 의미를 제대로 밝히는 사람, 제가 한 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토마스 페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토마스 페인. 미국 독립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토마스 페인. 미국 독립의 아버지. 그가 1976년 1월 10일에 상식이라는 50쪽짜리 책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발간합니다. 이 글에 담기는 생각은 아마도 아직 대중의 지지를 얻을 만큼 충분히 퍼져 있지 않은 내용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던 내용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오랜 습관으로 굳어지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MB 같은 대통령이 5년이 아니고 10년, 20년 하면은 MB식의 대통령이 당연한 것 같이 받아들여지도록 우리는 길들여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반발하고 대들고 떠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순응하고 따라가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오랫동안 법 질서를 넘어뜨리면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전 더 말할 거 없이 MB 시대를 보는데요. MB 시대 검찰은 어땠습니까? 권력의 개였죠. 그 책에 보면은 검찰을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면은, 니들 자꾸 이러면은 검찰청사 앞에 복날 개장사 풀어다가 잡아다가 전부 다 보신땅집에 팔아먹겠다고 그 책에 나옵니다. 개입니다. 개가 들으면 정말 섭섭하겠지만은 경찰 보세요. 저는 국정원의 이번 선거 개입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우리같이 야만적인 미개 국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그 사건입니다. 국가 권력이 선거에 직접 개입을 한 겁니다. 경찰과 국정원이 서로 짰습니다. 그걸 집권 여당이 몰랐을까요? 제가 서울 올라가면은 최동민 검찰총장한테 편지를 한 장 쓰려고 그래요. 검찰이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살아간다.
토마스 페인 상식이 출간되자 아메리카 대륙이 술렁술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50만 권이 나갔습니다. 그때 아메리카 대륙의 인구가 300만일 때 50만 권이 나간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몇백만 권이 나간 거겠죠. 글 읽는 사람은 거의 다 그 토마스 페인의 상식이란 책을 본 겁니다. 페인이 이 책자를 통해서 주장하는 바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는 미국의 독립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서 미국이 독립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책에 보면 그는 군주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군주제라는 게 영국의 여왕제도죠. 군주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민주적 공화제만이 대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민주적 공화제만 대안이다. 영국의 정체는 군주 전제정과 귀족 전제정 그리고 이를 각각에 덮고 있는 공화정이 복합되어 있는 거죠. 영국이. 그랬었죠. 19세기, 17세기, 18세기. 결국은 특권층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상식에 어긋나죠. 군주제라는 것이. 그러므로 영국 왕실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적인 아메리카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토마스 페인이. 근데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상식적이죠. 당연히 그래야지 되는 거.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당시 미국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심지어는 미국 독립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그럽니까? 미국 독립의 아버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수도도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따서 워싱턴이라고 지었죠. 워싱턴조차도 초기에는 미국이 독립되는 걸 반대를 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아시죠? 마찬가지였어요. 독립전쟁에 참가한 많은 아메리카 사람들이 페인의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군주제와 공화제를 섞은 영국의 정치가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를 따라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페인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책에. 영국이 우리를 보호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영국이 자신의 비용과 함께 우리의 비용으로 대륙을 방어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여기를 영국을 미국으로 집어넣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집어넣고 바꿔놓고 생각하면 안 해요. 미국이 우리를 보호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미국이 자신의 비용과 함께 우리 비용으로 대한민국을 방어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바꿔놓고 보니까 그럴듯하죠? 저가 이렇게 바꾸는 데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방어는 보호라기보다는 독점이며 영국은 같은 동기, 즉 장사와 영토를 위해서라면 그게 아메리카가 아니라 터키라도 방해했을 것이다. 맞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국가 이익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라도 방어했을 그런 나라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해가 가죠? 아주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는 능력을 타고난 재미도 있죠.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가난하게도 우리는 낡은 편견 때문에 길을 잘못 들었고 미신에 엄청난 희생을 바쳐왔다. 우리는 영국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이익이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고 영국의 보호를 자랑해왔다. 여기다 영국을 빼고 미국을 넣어보자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보자니까요.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보호한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이익이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고 미국의 보호를 자랑해왔다. 비참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비춰봐도 생각할 것이 많은 주장이다. 토마스 페인의 이 같은 혁명적 주장을 상식이라고 말한 것이 참으로 절묘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엔 이게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출간된 지 3개월도 안 돼가지고 10만 부가 팔렸어요. 지금으로 치면 300만에서 10만입니다.
1년 만에 50만 부가 팔렸다고 브레터니까 백과사전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페인의 이 상식적인 주장이 1776년 7월 4일에 발표한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거의 그대로 채택이 됩니다. 미국 독립을 쟁취한 토마스 페인은 프랑스 혁명도 지원을 해요. 글로써 프랑스 혁명을 지원합니다. 페인은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세계 도처에 있음을 도저히 견디지 못한 겁니다. 이 페인의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견디지 못했던 정신, 이게 노무현 정신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지원했던 페인이,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들한테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페인이. 유럽 사회의 구조적 모순, 원인 분석하고 가난, 문맹, 실업, 전쟁 등을 치유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고민했던 삶이었습니다. 페인의 삶이. 모든 이의 인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자의 권리를 제한해야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페인은 대중교육과 빈민구제, 노인연금, 실업구제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그 비용은 누진적인 소득세 징수로 충당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시행했던 종합 부동산 종토세, 좀 모여있는 부를 세금으로 걷어서 어렵고 힘든 가난한 사람을 분배해주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서 지금 같은 정책 시행한다고 그러면 좌파, 빨갱이, 공산당 난리가 났을 겁니다. 보수 언론이 가만뒀겠습니까? 어저께 내려와서 부산에 아는 스님 이제 계시는 곳에서 하룻밤을 쉰다고 어저께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 전화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문재인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재인 의원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아이고 바쁠 텐데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부산에 있다가 갑자기 서울 올라가게 돼서 오늘 스님 특강에 참여를 못하고 올라가서 죄송스럽습니다. 대상포진이 거셔가지고 고생했다는데 뭐 저 때문에 그렇다고 소문이.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거 어디서 들었냐고.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면역체계가 무너지면서 대상포진이 왔다. 책임져라. 서울 가서 한번 봅시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비슷해요? 머리가 좋고 천재적인 사람들이 다 이 모사를 잘합니다. 네? 참 그런 그 상식적인 사유를 가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사는 세상을 바랐던 건데 이 사람도 묘한 게요. 세계가 내 나라고 선행하는 것이 내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착한 일 하는 것이 내 종교다. 그런데 뭐 멋있죠. 착한 일 하는데 그게 종교가 되어야지 됩니다. 나쁜 짓, 정말 일주일 내내 나쁜 짓 하고 일요일날 헌금 싸들고 하나님 빌어가지고 만약에 죄가 사해진다 이거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11조 내고 참여하면은 이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뇌물수수죄가 됩니다. 부처님도 그렇죠? 보통 가을 되면은 이제 요새는 초파일보다는 입시 때 수입이 더 짭짭합니다. 입시가 더 대목이에요. 이거 영업비밀인데. 그러면은 공부 안 하는 자식을 부처님한테 백일 기도하고 입시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애가 합격이 됐다고 칩시다. 이거 부정입학입니다. 걸려요 다. 그럼 하나님이나 부처님을 이렇게 추접스럽게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네?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착한 일 그 공덕으로 참 좋은 업보를 받는 겁니다. 빌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좀 삽시다. 상식적으로.
흉악한 나쁜 짓한 저는 거의 조폭도 못 되고 동네 아무거나 보면 훔치고 남이 그 뭡니까 이렇게 사람 술 취한 사람들 이렇게 때리고 돈 뺏어가는 거 아리랑치기인가? 뭐 무슨 털이 이런 종자 비슷한 게 사실은 나는 MB라고 봅니다. 이런 놈이 하나님한테 빌고 11조 냈다고 그래가지고 천국 간다면은 여러분들 따라서 천국 가고 싶어요? 나는 MB 없는 지옥 가고 싶습니다. 이 토마스 페이가 거의 수준이 노무현 대통령. 저 한때는 그래도 불교계 노무현이라 소리 들었습니다. 저 이런 스타일들. 솔직하고 종이라고 괜히 뭐 이렇게 장사 믿고 그래서 집행 하나 짓고 알지 못하는 소리 한문으로 지도 몰라요. 이렇게 소위 입바른 주장만 하는 그는 결국 이단자 취급을 받아요. 이단이 됩니다. 미국 사회에서 이단. 근데 이단이란 말을 어원을 찾아가 보면은요, 헤롯이라고 합니다. 헤롯이. H-E-R-E-S-Y. 헤롯이라고 합니다. 헤롯이란 말은 독자적인 견해, 자유로운 선택, 이걸 헤롯이라고 합니다. 독자적인 견해, 자유로운 선택. 따라가지 않는 것, 흐름에 역행하는 것, 이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중세 카톨릭에서는 이단은 불에 태워 죽였죠. 교황청에서 내려온 그 말에 의지 않고 다른 종교 갖고 가면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마녀로 몰아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중세. 그때 지구는 둥글다. 갈릴레이라든가 또 갈릴레이 주장에 동조했던 브루노 신부, 천문학자이면서 신부였던 브루노 신부, 갈릴레이는 종교재판 받으면서 지구는 둥글다는 말을 자기는 취소합니다. 뭐 이게 역사적으로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본다 이랬다는 뭐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근데 브루노 신부는 끝까지 자기 그 갈릴레이가 주장했던 지동설,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한다, 이걸 주장하다가 종교재판에 의해서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이단이라는 것, 시대에 역행하는 겁니다.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요새 대한민국 성형 열풍이 불어가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깎습니다. 밀고 깎고 땡기고 거의 텔레비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 거의 비슷해요. 남들이 하니까 다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불안한 겁니다. 너무 몰려가는 대로 가야지 돼요. 이 토마스 페인이 세계 최고의 이단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자의 공격이 되어서 그 공격이 대상이 돼가지고 묘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세계가 내 나라고 선행하는 것이 내 종교다. 이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이건 이단도 그런 이단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하늘나라를 가야 하는데 착한 일을 하는 그것이 나의 종교라고 얘기했으니 이건 얼마나 큰 이단적 행위입니까? 거칠고 과격하지만 올바른 주장을 하고 특히나 그것이 기득권의 이해와 배치되는 주장일 경우는 당대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후세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상식을 추구했던 토마스 페인의 삶, 그리고 그에 대한 재해석, 평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슷하죠.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을 하면서 어떤 때는 저는 사실은 뭐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이강철 그 수석이었던 분 꼬마 민주당 가면서 출마했을 때 제가 거기 찬조 연설을 하러 갔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원 하시면서 전주연설을 하러 오셔가지고 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고, 또 국회의원 안 하실 때 조계사 앞에 가면 부산 식당이라고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저 바둑 드시고 신경림 그 시인이나 또 이런 분들 다 백수할 때 그 부산 식당에서 이제 밥 먹을 때 한 두 번 같이 식사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다는 거, 꾸미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자기 스타일로 가는 거.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노무현 스타일로 가는 거. 저는 명진 스타일로 가는 거.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타일이 있어요. 왜 다 어떤 걸 따라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따라가지 말자. 내 스스로 내가 고민하고. 자, 여기서 이제 깨어있다는 건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들이 가니까 우르르 몰려갑니다. 몰려다니지 말자는 겁니다. 참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가? 지금 경제하면서 사실 저희들 60년대, 70년대 이제까지만 하더라도 보릿고개가 있었죠. 지금이 보릿고개입니다. 아직 보리 타작은 안 했고, 쌀농산 다 떨어졌고 해가지고, 배고프고 굶주릴 때입니다. 하직 감자, 감자 좀 나오나, 그러면 속에 들지도 않은 거 계속 보기도 하고 이랬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 어려움 속에 살 때는 사실은 경제가 필요합니다. 좀 먹고 살만 해야지, 사람이라는 게. 근데,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이 부가 일정한 부분만 균등하게 분배가 되면은 이제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부자를 요구합니다. 전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전부 다 부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부자가 영어로는 리치 아닙니까? R-I-C-H. 그 리치 말의 어원을 따라가면은 라틴어 렉스입니다. REX입니다. 엄청 유식하죠. 렉스. 리치란 말은 렉스에서 변화가 되면서 RICH로 바뀝니다. 왕이 부자입니다. 부자라는 말은 권력을 누린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권력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사람을 부리는 겁니다. 밑에 종이 있어야지 돼요. 부자는. 그러면 권력을 누리려면 부리는 왕과 부림을 받는 신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부자가, 전부 다 부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전부 다.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환상을 심어줍니다. 전부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전부 너희들도 누굴 부리고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부리고 살면은 부림 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부 다 부리고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자, 부자가 돼서 뭐 할 건가? 멕시코의 유명한 휴양지에 미국의 상당한 부자가 휴양을 왔어요. 그 마을에서 이제 휴양지에서 지내면서 산책도 다니고 바닷가에 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하는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오전에만 잡고는 돌아가지고 그냥 가족들하고 놀고 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어부에게 그래 하루에 그러면 얼마나 일을 하려고 하는가? 아, 우리 한나절만 일한다니까. 미국 부자가 그러지 말고 아침 저녁 열심히 늦게까지 일을 해서 고기를 좀 많이 잡아라. 그렇게 많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래라.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큰 배를 사가지고 더 고기를 많이 잡고 해서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이렇게 일 안 하고 노느냐. 그러니까 어부가 그렇게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데 얼마나 걸리냐 물어보니까 한 2, 30년만 그렇게 하면 나같이 부자가 될걸? 그래요. 그러니까 멕시코 어부가 그러고 나면 이제 그렇게 부자가 돼서 이제 휴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자가 나처럼 가족들 데리고 이런 데 와서 잘 이렇게 휴양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폼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 어부가 씩 웃어가면서 난 지금도 그렇게 사는데요. 그래요.
CJ그룹 뭐 이리저리 막 몰려다니는 거 봤죠? 기가 막히죠? 부자. 무지무지한 부자 아닙니까? 그 CJ그룹의 이재현이라는 사람의 아버지 이명희가 얼마 전에 인지세를 100 몇십억을 들여서 삼성 이건희 회장하고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100 몇십억, 150억인가 들여 20억인가요? 와. 여러분들 상당히 그런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상상이 안 가죠? 그 사람들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예? 불행할 때 좋으니까 난 돈 많았으면 좋겠다? 예? 그렇죠. 예. 내한테 달려있는 마음 몇 개 달려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고 뭘 아무리 갖고 있어도 만족 못하는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옛날에 이소부화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신하들한테 넓은 땅에 뭐 하여튼 뭐 사라 사막이나 뭐 무슨 중국 대륙 같은 데겠죠. 삥 돌아서 해가 지기 전에 들어오면은 그 땅을 네 땅으로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막 죽자고 뛰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가지고 조금만 더 하다가 해는 넘어가는데 돌아가야 될 그 목표 지점은 멀리 떨어져 있고 오다가 쓰러져서 죽는 사람. 또 와가지고 다 도착해가지고 그만 심장마비로 죽거나 완전히 골로 가는 사람. 우리 인생 혹시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걸 조장하고 그걸 부추기고 그걸 경제라는 이름하에 그걸 잘 살게 해주셨다는 그런 미명하에 우리 국민들을 그걸 몰아가는 그런 짐승 같은 정치 지도자 뺨비입니다. 그 반대 정점에서 인간답게 사는 게 뭔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국민이 모두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부 부유층, 기득권층, 갖고 있는 사람, 권력자, 이런 사람들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 서민들이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물론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실현해보고자 했던 저 이상의 세계, 유토피아의 세계를 이 땅에 실현해보자 그렇게 노력하면서 고민했던 자비심, 연민, 중생에 대한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그 문제를 이 예토에서 정토를 구현하려고 애써 왔던 부처의 마음을 가졌던 노무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양심이 있는, 지금도 세상의 걱정 또 아니면은 올바른 세상을 지향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노무현의 정신이 청강에 떠있는 달같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12시 한 15분 전에 와서 묘역에 참배를 하고 12시부터 이제 저택에 들어가서 권양숙 여사님하고 점심을 오래간만에 같이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5월달 말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여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여기 동원돼서 아니면 누가 돈을 주어서 차로 다 실어서 날라가지고 이렇게 오셨죠? 예? 자기 마음속에 우러러나서 자발적으로 그러면서 날씨가 비 온다고 그랬는데 비도 안 오고 또 여기다 장소를 맺는데 햇빛이 쬐면 어떡 해요. 참 날씨를 잘 받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도각이 벗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여사님도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인간다운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당한 부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부가.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저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옷을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이제 옷은 아닙니다. 병원입니다. 의료, 의, 식, 먹는 문제, 주거 문제, 의식, 주,
여기 하나 더 붙으면 교육입니다. 의식주교. 이 문제를 절대적으로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일정한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그게 이제 복지로 연결이 되거든요. 복지로. 좀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고 요새 뭐 재벌 기업들이 박근혜 대통령 비유 맞춘다고 돈도 내고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많이들 노력하죠.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좌파 정책이다 뭐 아마 박원순 시장 못 살게 하듯이 못 살게 했을 겁니다. 박원순 시장 정말 잘하죠. 박원순 시장 정치하라고 적극적으로 권한 사람이 접니다. 처음 출마할 때 대관령 넘어가면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스님이 정치하라고 그때는 펄펄 뛰었거든요. 이제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그러니까 조직도 동원해 주시고 돈도 좀 주셔야지 됩니다.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무조건 돕겠다. 그래서 시장 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시민사회운동을 할 때 그 빛나는 아이디어 순간순간 뭔가 이게 시민들한테 어떻게 무슨 편리를 제공할 것인가. 난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적극적인 길이 정치다. 해라. 내가 만약 머리를 안 길르고, 아니 안 깎고, 중도로 안 했더라면 벌써 저도 대선 후보 뭐 1순위일 겁니다. 이 국가 지도자가 되려면요, 인물도 좀 있어야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가 불행한 거죠. 어디 국가 원수 간에 회담을 하더라도 그건 목소리도 인물만 좋아서 되는 목소리도 좋아야지 됩니다. 유머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좀 후리후리. 상식적인 선에서의 대화가 좀 돼야지 됩니다. 네, 무식하면 안 됩니다. 인물도 못났지, 목소리도 더럽지, 유머도 없지. 거기다 무식해. 그렇잖아요. 목소리도 좋아야지 됩니다. 문재인 후보 목소리 좋잖아요. 제가 저한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참 나라 대통령이라는 게 개인의 욕심으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위하는 그런 보살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 부처님의 자비의 정신, 이게 권력을 잡으면 우선 예산 문제. 무상급식 서울시장 하잖아요. 그 반대했던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신경 쓰게. 얼마 전만 하더라도 무상급식 얘기하면 좌파 정책이다, 빨갱이다. 그젠가 어버이연 앞에서 가가지고 데모하면서 박원순 시장한테 우리한테 돈도 좀 줘야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용산 쌍용차 삶의 터전을 뺏기기 싫어서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다가 불에 타서 죽고 떨어져서 다치고 했던 용산의 문제라든가 2,700명을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내모는 쌍용자동차 문제라든가, 만약에 회사가 기업이 어려워서 대량 해고를 하게 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스웨덴의 볼보가 그랬었습니다. 차량 수출이 안 되고 이러는 바람에 그때 국가가 나서가지고 한 사람씩 다 면담을 합니다. 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도록 다른 이 기술을, 테크닉을 배울 수 있도록 보내서 교육시킵니다. 다른 회사에 지시키고, 또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휴직수당을 줌으로써 그래도 먹고 사는 일정한 부분을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볼보가 잘 되면 다시 다 본사로 복직을 시킵니다. 그냥 해고는요, 사람 죽이는 거나 똑같습니다. 농사를 짓던
영토를 갖고 있던 용사꾼한테 영토 뺏고 넌 딴 데로 가라 그러면 그 죽어라 소리 아닌가요? 한 사람뿐이 아닙니다. 거기 딸려있는 부인과 애 하나나 둘 합치면은 5식구 내지 6식구가 최소한 4식구가 결국은 길바닥으로 몰려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쌍차 그 직원들이 쌍용자동차 취직을 안 했다고 칩시다. 그럼 다른 데 가서 다른 방법으로 먹고 살 길을 선택했을 거 아닙니까? 김밥 장사라든지 하다못해 다른 기술을 익혔을 겁니다. 근데 그 회사만 믿고 그 회사만 20년 30년 다녔는데 그 회사가 어려우니까 너 이제 그만 나가라. 나이가 50 다 돼가지고 40 넘어서 20, 30년 자동차 볼트나트 조 이런 것만 계속 숙련공이 됐는데 갑자기 나가서 뭘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안 집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고 만나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게 대통령이 돼야지 되고 그러면 총리가 돼야지 되고 국회의원이 돼야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상공부 장관이 되고 재무부 장관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 폐쇄를 자기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개인의 지부수단으로 5년 내 그 청사치 같은 생각으로 나라를 아주 요절을 내고 절단을 내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해가면서 대한민국 거덜낸 놈들이 이명박 이상적 형제간이고 이 두 놈들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틀림없이 감옥을 갑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돌이켜봅시다. 부자는 부자라 해서 인간답게 못하는 거예요. 그 부를 지키고 더 늘리고 형제간에 그 돈 가지고 싸우고 소송하고 재판하고 그 어린 초등학교 졸업 맞고 중학교 바로 들어간 애가 세상 물정을 뭘 알겠어요. 그러나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학교를 무슨 뭐 무슨 학교인가를 넣었다가 다시 학교도 못 가고 그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이 부자가 갖고 있는 이 불행입니다. 이것도 못 먹어서 못 입어서 뭐 어디 살 집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사배자 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회에서 배려를 해야지 된다. 너무 세상 볼 줄 모른다. 가난한 자는 너무 가난해서 쫓겨나와서 길바닥에서 지금 쌍차가 무급 휴직자 처리를 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바람에 그 쌍용차 문제로 전선에서 제일 가열차게 싸웠던 해고자 분들하고는 아파트에도 같이 살죠. 또 와락이라고 정혜진 박사가 만드는 공간에서 이제 서로 같이 참 사이좋게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한쪽은 무급 휴직이 되고 휴직자가 다시 회사를 들어간 겁니다. 그 해고자 안 식구들끼리 갈등 관계가 생겼고 애들도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애들끼리도 쟤네 아버지 때문에 우리 회사 망했어. 쟤네 전 의의가 없어. 다 투쟁할 때 투쟁 안 하고 말이지. 사축에 붙어가지고 결국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갈등 관계들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이런 거를 조정하고 해결해주고 관심 갖고 하는 게 국가 지도자가 해야지 될 일입니다. 제가 3월 며칠인가요? 2월 말인가요? 제가 쌍차 철탑 농성 할 때 제가 결제를 봉암사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연락이 와서 쌍차 해고자 철탑 농성하는데 한번 방문해 주시면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겠다 그러는데 저 혼자 가서 격려가 되겠습니까? 힘이 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관심 갖는 그런 관심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그 철탑 15만 마리 그 소리가 지나가는데 옹옹옹옹옹 소리가 들려요. 거기에 올라가서 여기 몸두룩 제가 올라갔을 때가 108일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내가 혼자 갈 게 아니고 후보 시절에 우리 문재인 의원님이 쌍차 애기 엄마들 붙잡고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더라도
국가 지도자로서의 좀 길을 가야지 되니까, 가야지 된다 해서 전화를 걸어서, 같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두말 없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문재인 그 의원님하고, 또 정봉주 전화를 했습니다. 봉주는 제가 감옥 갈 때, 아세요? 봉주야 탈옥해? 지금 여러분들 나눠드린 책, 사인회 할 때입니다. 그 사인하러 와서 저하고 같이 이제 사인회를 하는데, 뭐 같이 도와주기로 했는데, 그날이 12월 23일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오면은 검찰에서 잡으러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어차피 그 다음날인가 다음날은 감옥을 가야지 돼요. 그래서 오는 길에 만나면은 영치금을 주려고 내가 모아놨던 돈 100만 원을 봉투에다 넣고, 수표를 넣고, 거기다가 봉투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봉주야, 탈옥해. 그래서 염주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주려고 그래요. 그 책상 앞에 놔뒀는데, 못 왔죠? 못 오는데, 그거를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갔는데, 그거를 조선일보에서, 사회면 제일 꼭대기에다가, 염주하고 봉주야 탈옥해 쓴 봉투를 찍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뭐라 그러냐면, 죄를 짓고 가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탈옥을 조장한 그런 스님이다. 그래가지고 이 책이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조선일보는 음으로 양으로 저를 많이 도와줍니다. 그 저를 또 왕재산 사건에 엮으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는 북한의 정찰 총국 직접 지령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내가 정찰 총국에 지령한다. 그런 세상들, 이렇게 제가 만약에 스님이라고 가사장사 믿고 와서 여러분들 앞에 앉아서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마 여기 한두 사람 빼놓고 다 도망갈 겁니다. 소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같이 함께 얘기가 돼야지 되고, 서로가 저 스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또 재미가 있어야지 돼요. 노무현 대통령 정말 재미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재미는 없었죠. 깝깝해요. 자, 이러한 그 소통과 정말 사람다운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디에도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도 얽매여서는. 종교에도 얽매이면 안 됩니다. 종교 때문에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전쟁 아시죠? 전부 다 아브라함 자손들이거든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저렇게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종교. 그렇다면 종교가 필요 없죠. 그렇게 싸우는 정도라면 종교가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마스 페인 같이 선한 행위가 나의 종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틀에도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중절에 들어온 지는 19살에 절에 처음 들어왔고, 계를 받은 거는 24살에 계를 받습니다. 그전에는 기독교 열심히 믿었었고, 기독교에서 잘 해결이 안 돼서 통일교로 갔습니다. 통일교 원로의 강론 열심히 받습니다. 그건 통일교가 그렇게 만만한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도 통일교 쪽 계신 분들하고는 교류가 있습니다. 저희 봉헌사 주재할 때 봉헌사 와서 행사도 하고, 저도 통일교 그 여성 대표자들 모임 데 가서 이렇게 특강 비슷하게 강의도 하고. 종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사고라든가 상식적인 판단을 가로막게 만들고 억지를 쓰게 만드는 경우도 수없이 많습니다. 착한 일을 해라. 어느 부모 쳐놓고 나쁜 짓 하라는 사람 누가 있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윤리적인 거. 윤리적인 건 똑같아요. 기독교, 이슬람, 불교, 유교 다 같습니다. 윤리성에서.
신앙적 측면에서는 달라집니다, 이제. 신앙적 측면에서. 불교는 신앙적 측면보다는 철학적 측면이 더 강한 종교죠. 기독교는 신앙적인 측면이 강한 정도입니다. 철학적 측면보다는.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는 믿으면 안 됩니다. 불교는 끝없이 의심하는 종교입니다. 물어야 되는 종교예요.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게 묻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요, 불교는 물음의 종교라.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누가 좀 적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모든 종교는 똑같지, 똑같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나쁜 짓 하지 말고, 악행 저지르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이런 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철학적 측면으로 들어가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음과 물음입니다. 자, 모든 과학의 출발, 물음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주의 공간이 어디서 끝나는 걸 묻기 위해서 시간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현대 물리학이 해결 못하는 두 가지 난제입니다. 이게 공간의 문제와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도 모르고 공간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왜 2012년이에요? 13년이에요? 지구 역사가 얼마인데요? 시간도 몰라요. 어딘가도 모릅니다. 여기가 봉화마을이라고 더 나가가지고 더 나가서 그럼 지구를 벗어나서 은하계를 벗어나서 그 다음에 얼마나 넓은데 무한한 우주 속에 점 하나밖에 안 되는 이 지구에 붙어 사는 진드기 같은 벌레 같은 우리 인생들 생각해보면 참 수억건만 년의 세월 속에 우리 인간의 생명의 존재라는 건 찰나만도 못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시간하고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대한 문제, 공간에 대한 문제 모릅니다. 모르니까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어디 매달리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난 최소한도 서가신 노무현 대통령이나 토마스 페이나 또 저 같은 사람은 이 두려움 속으로 두려움 없이 뛰어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던 가치, 형식적인 선에서의 무엇이라고 규정된 규범들, 이거 전부 다 부시는 겁니다. 그 부시는 것들에 대한 첫 번째 길을 걸었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행하고 있는 지금 재벌 규제라든가 이런 정책 아마 꿈도 못 꿨을 겁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우리는 얼마만큼 인간답게 살면서 평등한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 간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사람의 대접을 서로 간에 해줄 수 있는 그것이 빈부의 격차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와 소통 속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 씨를 몸으로 타오르는 뜨거운 영혼으로 실현하고 이 땅에 구현하고자 했던 보살의 길을 갔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이 결국 맹목적 신앙이 되고 맹목적 신앙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할 것이다. 맹목적으로 믿지 말아라. 물어라. 내 인생의 정신적 의지처가 되는 어느 종교든지 그렇습니다. 종교를 믿는데 무조건 믿는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믿는 게. 옷 하나를 사도 바느질이 잘 됐는지 아니면 질감이 좋은 건지 알아보고 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지처가 되는 종교를 선택하는데 무조건 믿는다? 차라리 무조건 믿느니 아무것도 안 믿는 게 낫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내립니다.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을 행동으로 옮기죠. 끝없는 판단 속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 속에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쭉 연결된 선이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없이 판단합니다. 자, 저도 이렇게 특강을 하면서 좀 지루해지지 않나?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 시간이 지금 10분 지났구나? 이런 거 계속 머릿속으로 안쪽으로. 너무 솔직하죠? 그래가지고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지루합니까? 물론 아니라고 그러셔야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한 그 연속적인 판단을 할 때 잘못 판단하거나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면 불행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MB가 5년 동안 제일 먼저 판단한 게 뭡니까? 4대강이죠? 4대강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4대강 언제나 국정원을 저렇게 원세훈이를 갖다 넣어놓고 사설 심부름센터 같이 운영한 놈이 MB입니다. 국가를 아니 왜 놈이라고 해도 되느냐면은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동주가 지난달 초파일이라서 오락산에서 지냈고 제가 이제 뭐 봉사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전 그야말로 집도 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동구청 청소년 수영관을 빌려가지고 매월 둘째 일요일날 법회를 합니다. 서울에서. 근데 그 법회 동주 출국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제가 저하고 편지를 한 10여 차례 이제 주고받고 또 제가 면회도 몇 번 가고 했으니까 우리 법회 와라.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한테 고맙다고 인사라도 한마디 해야지 된다. 그래서 저희 법회로 왔습니다. 와서 제가 좀 일찍 끝내고 마이크를 주고 잠깐 간단하게 인사만 하라고 그랬더니 30분을 떠들더라고요. 정말 밉상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명년 선생님은 쥐 잡는다고 5년 내 설치되더니 결국은 쥐를 못 잡았지 않습니까? 저는 공동교도소 제 방에서 쥐를 2마리나 잡았습니다. 참 그 인간 참. 그래서 자기가 나보다 훨씬 고수랍니다. 사대강이나 인사 너무 지 주변 사람들 갖다 심어놓고 했던 그게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놈도 아깝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잠버리 깎은 스님이 돼가지고 쌍스럽게 욕을 못하고 겨우 하는 게 놈입니다. 자, 그러한 그 판단을 내릴 때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MB도 지가 판단한 겁니다.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 살아옵니다. 여러분들도 끝없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런 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이 모이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올바르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것인가? 그렇게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 끝없이 고민하며 사유하고 생각하는 사람. 과연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건가? 과연 이게 정말 이게 옳은 길인가? 절대적인 길인가? 이렇게 회의하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결정적으로 이것이 옳다. 이것뿐이 없어 길이. 그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규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규정의 틀에 갇혀서 도구마에 빠집니다. 끝없이 고뇌하는 사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아시죠? 신라시대 미륵 방가 사유상 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똑같습니다. 로댕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러고 로댕이 빨개 벗고 있죠? 누가 내 빤스 안 사오나 그런 생각은 안 했겠죠? 로댕이 생각한 거는 사유, 철학적 사유입니다. 도대체 삶의 근원은 뭘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미륵 방가 사유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부처라는 게 뭘까? 그럼 부처가 뭘까요? 누가 그렇게 물으니까 간식원이다. 말은 똥막대기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처가 뭐냐고 물으니까 화두입니다. 왜 부처가 뭐냐고 물으니까 똥막대기라고 그랬을까? 간식원. 한문으로는 간식원입니다. 간식원이라는 화두가 있어요. 무자도 있지만은 정전백수자
달마가 서쪽의 손가락은 뭔가?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래서 정전백수자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이게 엉뚱한 내 물음에 대한 엉뚱한 대답들. 도대체 뭔 소리야 저게? 아니 달마가 서쪽의 손가락이 뭐냐고 묻는데 간식거리라고 대답을 해? 아니 참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라고 그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는 그 상태.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던 상식적인 사유로서는 도대체 미치지 않는 그런 상태. 그 상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아는 거, 정보, 여기저기서 들은 거, 태어난 장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의 환경적 그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관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자리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좀 어렵죠,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믿어라. 믿되 하나님을 알고 믿어라. 무조건 믿는 맹신만큼 우리를 어리석은으로 끌고 가는 게 없다. 끝없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물을 때 대답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지 능력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는 그 상태가 부처는 뭘까 하고 묻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주는 어디서 끝나는지, 시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묻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모르죠. 모른다는 공통분모가 생깁니다. 하나님도 몰라, 부처님도 몰라, 시간도 몰라, 공간도 몰라. 모른다는 공간, 그 공통분모. 그 공통분모 속에 깊이 들어갈 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익혀져 왔던 교육, 살아온 환경, 뭐 이런저런 사유의 어떤 자기 관점, 그것이 다 무너져서 해탈이 된 자리, 해방이 된 자리,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난 자리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안목을. 난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같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안 했지만 몸으로 그런 길을 갖고 보여줬고 우리들에게 실행하면서 깊은 감동을 줬던 분이 노무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때 저희 봉헌사업에다가 저런 현인을, 저는 거룩한 사람을 돌아가시게 만든 대한민국의 검찰놈들 해서 프랭카드를 붙여놓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중수부 검사들은 보훈사 출입을 금하시오. 그러니 강남의 그 보수 진영의 한박판 삼성동에서 한 발만 건너면 그 봉헌사 신도들은 다 검사, 판사, 삼성하고 연결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욕을 먹었겠습니까? 49일 동안 엄청나게 시달리면서도 저는 그 프랭카드를 안 띄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지형사찰 파동을 일으키면서 봉헌사에서 나오게 되죠. 자, 국정원, 검찰, 경찰, 청와대, 여당 5군데하고 5년을 싸우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문재인 후보 떨어지는 바람에 문재인 후보 책임져야 되겠죠? 맞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애썼고 또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또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4월달 총선 때 참 대선에 저도 총선 이겨야 된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에서 지면 다수당을 한나라당이 가져가면 대통령 또 누가 돼도 흔들고 못 살게 하고 종편 동원하고 조중동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저런 경제정책 재벌들을 좀 규제하고 하려는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차라리 그래서 한 스텝 늦춰서 과연 이 시대 지금의 이러한 그 시대를 만들어 나갈 때 누가 이 발걸음을 처음 띄었는가? 그걸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대한민국이 사람 가치의 중심, 부처도 아닙니다. 예수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세상 살아가는 그 길을, 그 꿈같은 세상을 만들고자 예토 속에서 정토를 구현하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부처의 정신, 보살의 정신, 여러분들 가슴속, 마음속에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세상 피연코 올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맹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강의 끝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여러분 그 예정된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열정적으로 강연해 주신 우리 명진선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부처님 속 노무현, 노무현 속 부처님이란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그 상식과 원칙의 대통령, 그리고 소탈하고 친구 같은 대통령이셨던 노무현 대통령님을 정말 쉽게 그리고 너무나 재미있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반면 교사로 설명을 하시면서 왜 명진선님께서 지잡기의 달인인지를 여실히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해 드린 대로 혹시 명진선님께 이건 꼭 좀 여쭤봤으면 좋겠다. 시간이 오래됐으니까요. 많이는 어렵고 한 두세 분 정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손 들어서 질문해 주시고 앞쪽으로 좀 나와서 마이크로 얘기를 해주세요. 예, 예. 제가 존경하는 명진선님 이래 몇 미터 앞에 두고 팬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중에 죽기로 내리칠 것이다 그 말씀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나오시네. 다름이 아니고 제가 품었던 마음은 말씀하셨으니까 알 거 없고 4대강 때문에 돌아가신 문수 스님 그걸 보시고 사라지신 수경 스님 하고 우리 명진 스님하고는 라이벌 관계 같은데 혹시 아십니까? 그럼요. 네? 네. 우리는 모르는데. 수경스님하고 저하고는 오랜 인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느 날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영 알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 그 말씀만 해주시면 뭐 더 이상 말할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봉원사 들어가면서 그때 뭐 봉원사 자체가 강남에 있습니다. 강남은 되게 보수적이고 또 기득권 뭐 그런 신도들이 많이 다니고 거의 뭐 한나라당 이명박 찍은 사람이 80, 90%입니다. 그 당시 선거 때. 물론 이제 그때는 선거에서 뭐 한나라당이 대통령이 될거라는 게 불보도 뻔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래도 나라꼴이 되려면은 이명박이 한나라당 후보 돼서는 안 된다. 박근혜가 그래도 되는 게 좀 안 낫겠냐. 왜냐하면 MB는 자체가 갖고 있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로 인한 전과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전과자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난 국민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왜냐하면 범죄는 또 저도 뭐 나쁜 짓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범인을 해외 도피시키고 위정시키고 아주 지저분한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앞장을 섰던 게 지금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총원장 이자승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계종인 문화재가 국가문화재 60%가 불교문화재입니다. 이 문화재 보수 국가문화재니까 국가에서 보수하고 국가에서 유지하고 해야지 되겠죠. 물론 그렇죠. 국보 보물 저희들은 11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뭐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와도 불교 신자고 초파일날 와서 등 하나만 켜도 그냥 신자고 그렇습니다. 교회나 같이 11조 안 내고 이러면은 또 무슨 헌금 해서 뭐는 교회에 보니까 30가지 종류의 헌금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입시기도, 초파일, 무슨 지장기도 뭐 이러는데 실제 그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렇게 절 사찰의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순복음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1년 예산이 1,700억입니다.
봉은사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1년 예산이 76억이었습니다. 삼성동에 그 봉은사 땅 2만 평입니다. 원래는 그게 한 30만 평 있었습니다. 그 땅을 60년대 안 팔아먹었으면 지금은 땅 부자죠.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 예산을 얻어서 문화재를 보수하고 뭘 해야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권력과 등을 질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원장이 어느 절에 문화재 보수하는데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원장 말 무시해버리고 그 절 주지 말을 듣고 이런다면은 원장이 이제 무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 MB 정권과 지금 총무원장 이자성 총무원장은 밀접한 상하관계, 주종관계. 뭐 본인 입으로 하수인, 내가 MB 하수인 소리 듣는데 듣고 온 게 없다. 좀 전해달라. 이렇게 문화관광부 차관 인사 왔을 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 MB와 그 현재 총무원과의 관계, 그리고 수경 스님이 그 당시에 화계사 주지를 했었죠. 저는 봉은사였었고. 그래서 강북, 수경, 강남 명진, 강남북의 명진과 수경이 한국 그 불교의 희망이다. 근데 사실은 수경 스님은 저하고는 급이 좀 다릅니다. 한참 아래급입니다. 그죠? 가차에 지냈던 옛날 인연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집어 던지고, 지금은 공주에 그 세종시에서 공주로 가는데 보면 영평사라고 가을이면은 뭡니까 구설초 축제하는데 거기 조그만 그 음악 지어놓고 이렇게 거주를 하십니다. 이제 그 떠나실 때 뭐 MB 때문에 떠난다든가 총무원 부지에서 떠난다가 아니라 내 수행이 부족해서 그런 식으로 떠나놓고 나니까 다시 돌아오기가 아주 깝깝한 상태입니다. 네. 돌아오면 이제 수행이 다 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도 혹시 잠적을 하더라도 나는 언론 보기 싫어서 떠난다. 뭐 이러고 가려고 그래요. 좀 대답이 좀 비슷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또 질문 있으신 분 한 분만 더 받을게요. 스님께서 대상포진의 후유증으로 굉장히 좋지 않으신 관계로 길게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딱 한 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앞에. 마이크 좀. 지금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게 잘 들었는데요. 주로 스님께서 지금 지난 5년간의 약간 그 특정 인물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셨는데, 지금 뭐 현 정권이 뭐 안타깝게 뭐 저희 아까 말씀하신 문재인 후보가 못 되고, 지금 현 대통령이 지금 그 출범한 지 지금 한 4개월 가까이 되는데, 현 정권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은 좀 더 짧더라도 좀 비판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과정 속에 국정원과 경찰이 개입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정원이 정말 그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다면은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올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면서 지금 남북 관계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중국이 남쪽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북쪽을 고립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먼 훗날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반도를 봤을 때 신라고 고려 백제가 서로 싸웠던 때 같은 평가를 할 겁니다. 그때 남한은 어땠고 북한은 어땠다, 대한민국은 어쨌고 북한은 어땠을 것이다, 이런 식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 속에서 한 수백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궁금하죠. 저도 그때 무슨 평가를 할 것인가. 요새 조선왕조 드라마들 몇 가지들 하죠. 보면은 친명이냐 친청이냐 해가지고 싸우면서 친청을 했던 그
세자가 결국 죽게 되고 뭐 이런 거 역사 아니십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미냐 친중이냐 무역 거래량은 중국하고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제 과연 미국 일변도에 종속된 그 친미라는 거는 뭐 미국하고 대등한 관계 친구가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 로켓 개발을 300km 이상 허가받은 게 얼마 안 됩니다. 미국이 허가해줘야지 합니다. 주권국가에서. 자기 나라, 작전권, 장전권 그러는데, 작전권은 다 우리나라가 찾아왔는데, 전시작전권이 아직 미국한테 남아있습니다. 예? 근데, 작전은 언제 하나요? 전쟁이 나야지 작전하죠. 근데 전시작전권은 아직도 미국에 있습니다. 작전권은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놈의 꼴이 어디 있습니까? 난 주권국가로서의 제대로 된 대한민국은 아니라고 난 봅니다. 과연 역사 속에서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정말 일체 어떤 고정된 틀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살아왔던 여러 가지 교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어떻게 냉혹하게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 여러분들한테 맡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말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 거예요? 난 이명박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큰 실수가, 일본에 가서 다케시마라고 하니까, 일본 걸로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랬죠? 일본 언론이 거짓말했겠어요? 명박이가 거짓말했겠어요? 당연히, 이명박입니다. 그리고, 어디 학교 가서 강연하면서, 일본 천황이 한국 온다 그러길래, 뭐 사과하면 오락하고 안 그러면 오지 말라 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일본과의 관계 악화된 것 중에 가장 큰 게 그겁니다. 일본 천황을 들먹거리면서 거짓말한 겁니다. 일본 천황이 한국 온다 소리도 한 적이 없고 초청을 했을 때 두 번인가 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에서 초청했을 때도 경호 문제 때문에 가기가 어렵다. MB 정권 초기에도 초청을 했는데 경호 문제 때문에 못 오겠다고 거절한 게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 천황이 한국 오고 싶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사과하려면 하고, 뭐 안 하려면 오지 말아라. 이랬다고 강연해가지고, 일본에서 발끈해서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독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천황의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거짓말한 겁니다. 국가적인 사기꾼입니다. 아주 인터내셔널 글로벌한 사기꾼이에요. 이런 문제들 다 이렇게 보면서, 자, 국민의 선택이 여러 가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정황은 많습니다. 박근혜를 선택한 겁니다, 또. 물론, 저도 개표 보면서, 어떻게 3천만이 넘는 사람이 투표를 해서 100만 표 차이라면 근소한 차이인데, 어떻게 개표가 한 번도 뒤집어진 적이 없냐? 한 번은 어디선가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면서 갈 거 아니냐? 이건 무슨 프로그램을 갖다 집어넣은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의심을 하면서, 저 옆에 저를 보좌하고 있는 젊은 친구한테도 야, 저거 정말 이상하다. 예? 또 하나 이상한 거는 그런 문제라든가 또 이번에 국정원 선거 개입의 문제에 대해서 야당도 국회 보이콧도 하고 단식 투쟁하고 죽을 각오를 해야지 됩니다. 하려면은 이게 무슨 야당인지 내가 그래서 그랬지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너희들이 어느 날인가 민주주의 적이 될지 모른다. 이게 무슨 물도 아니고 똥물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그런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 비판도 또 할 예정입니다만 제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네. 국가 권력과 정당 권력 두 군데를 놓고 5년을 수사거리며 싸운 겁니다. 조계종에서 저를 징계한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자승 원장과의 관계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저를 등원시킵니다. 이제 징계를 하겠다고. 등원 공고 저한테 증명서가 와요. 조계종의 헌법부에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등원을 해라. 그래서 제가 안 갑니다. 그건 두 번째 공고를 보냅니다. 그 두 번째 안 오면 이제 벌석을 해놓고 자기들이 이제 저를 징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안 가니까는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후보부장이. 이렇게 해서 등원 공고를 했는데, 맞고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징계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런지 압니까? 나는 꽃게나 털개는 먹어도 징계는 안 먹는다 이러더라고요. 참 멋지죠, 예? 그래서 참 사람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럽니다. 너희들이 나를 징계해라. 내가 그러면 나는 조계종을 징계하겠다. 누가 더 무섭냐? 지들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실무자의 실수에 의해서 그렇게 보낸 거다. 그리고 없었던 일로 합니다. 그런 싸움들이요. 그렇게 그러니까 초긴장 상태로 싸우는 겁니다. 그 국정원이 저를 그냥 가만 놔뒀겠습니까? 별 조사를 다 했겠죠. 네? 봉은사의 모독에 막으라고 직접 지금 주지한테 와서 얘기한 게 원세훈인데 그때 대번 사실이 아닌 걸로 했다고 허위 사실 뭐 유포죄로 고발한다 그러더라고요. 고발해라. 결국 고발 못합니다.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싸움을 5년 하다 보니까 야 이제는 한 군데 하고만 해야지 이 두 군데 놓고 싸우는 건 정말 힘이 들더라. 그래도 종단이라도 제가 같이 가면서 정치 권력에 대해서 비판했었어야 했는데 종단하고도 원수가 됐고 물론 종단이라는 데가 MB하고 같은 참 유효 성종이니까 그래서 일단 전략상 여러 가지 고민하느라고 너무 그 비밀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정권에 대해서는 뭐 그냥 빈말이지만은 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켜보겠다라기보다는 제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물어봐요. 왜 이명박 정권은 그렇게 비판하더니 박근혜 정부는 비판을 안 하느냐. 그리고 남에게 말 못할 그런 또 얘기가 또 있습니다. 또 잘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뭐 누굽니까? 연창중? 보다 보니까 왜 저게 전에는 최시중이 말썽을 부리더니 또 이제 윤창중이냐 왜 중자가 다 들어가냐. 그래서 중자 들어간 걸 가지고 욕을 좀 하려고 그랬더니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계시고요. 제 중되기 전에 속가 이름이 한기중입니다. 중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인사는 뭐 여당 내에서도 다 반대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인사를 강행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좀 불행한 거죠. 네? 일국의 대통령이 첫째 순방지를 미국으로 투입해서 갔는데 거기 가서 이름도 바꿔야지 될 것 같아요. 대변이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무슨 대변 말고 뭐가 없을까요? 그렇다고 뭐 소변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긴 한데 참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말도 못하는 일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이제 넘어는 갑니다만은 조금 더 정부는 지켜봐야 될 거고 난 원세훈의 이 국정원이 선거 개입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면은 문재인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가차없는 그런 이 심판을 통해서 다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이런 더러운 행위는 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가 권력, 국민이 맡긴 겁니다. 맡긴 국가 권력이 그 야간에 기자회견 할 때 이미 벌써 다 속이 들여다보인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당화했던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 참, 어떻게 보면은 앞이 캄캄할 정도로 힘이 있던 그런 세월이 또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건강한 상식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진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다시는 우리는 그런 세월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는 각성, 자성, 반성 이런 것들을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그럼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끌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명진선님 오셔서 기념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카톡에 올렸더니 제 후배놈이 이렇게 왔습니다.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대로 읽겠습니다. 좀 버릇없이 적었는데 오는 9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자성이 나오면 출마할 낀가 물어보이소. 그 작전상 비밀인데. 저들 다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근데 조계종 선거가 직접 선거가 아니고 간접 선거죠. 331명이 투표를 합니다. 각 본사 25개국 본사가 있는데 본사에서 10명씩 선거인단을 뽑습니다. 그리고 조계원 81명 합쳐서 331명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별마 이런 식으로 선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는 조직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출마할 경우는 왜 돈도 없고 조직도 없는데 내가 출마를 했는가? 조계종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출마를 했는가? 그러려면 조계종 한국 사회에서 과연 존재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판단을 해야지 될 겁니다. 왜 돈도 없이 조직도 없이 출마를 했는가? 무엇 때문에? 그 얘기를 풀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출마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겁만 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강연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이 강연이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인터넷으로 팩트TV라는 곳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감안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은 말 조심해서 하겠다고 하시더니 너 솔직하게 자, 우리 명진선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장문 냈는데 노무현 대통령 얘기 빵이 돌아가지고 그렇죠. 야야야 씨발 우리 다 백진해 하지마 이렇게 애들이 선동했다는 얘기지.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노무현이 그 명패를 전두환한테 던져버렸지. 지역구 국회의원 노무현을 전국구 스타로 만들어주겠다. 그렇죠. 노무현 하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지.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맞아. 팩트TV 신영한 PD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술 인터뷰 두 번째 손님은 누리야. 말수 좀 하지 말고 표창원 교수로 결정이 되었어요. 너 출근 시간 좀 안 지킬 거야? 누리는 왜 그래 웃어? 창서! 방송 3분 전이야. 빨리 안 나와? 자, 방송 5분 전 큐. 바람이 부는구나 언제나. 모여라 2억, 모여라 개국펀드. 대한민국의 팩트를 말하는 팩트TV.